예,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송승호 교수 그리고 김철근 교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30여 분 전에 홍준표 지사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거둔검찰청 12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분 오늘 출석하는 모습 보셨죠? 네. 사실 뭐 자치단체장이지만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의미, 이게 단순히 사건, 어떤 형사사건을 보기도 뭐 어려울 것 같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표정, 오늘 출석하는 표정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정태원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뭐 정치이기도 하지만 예. 또 조사받는 것 자체는 사법 절차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수사에 임하는 예. 태도로서는 뭐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뭐 요즘 그 여러 뭐 재벌 회장님들 들어가실 때도 그렇지만 검찰에 가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을 안 하는 이유는 예. 미리 그 조사받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두면 네. 그것이 실제 조사받을 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그 실체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예. 현명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도 그냥 뭐 몇 마디 안 하고 들어간 것이 예. 방어 전략으로서는 뭐 타당한 것으로 괜찮다. 보입니다. 이제 법률가 홍준표 지사는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치인 홍준표 지사로서 예.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시죠. 예. 예. 첫째는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지만 맞습니다. 예. 카네이션은 저 자녀분들이 그 달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올 때 카네이션을 달고 나온다는 것은 아 나는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다.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출 아니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홍 지사가 평소에 자주 절개 매는 빨간 넥타이를 또 오늘도 여지없이 메고 이제 나타났어요. 예리하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뭐 검찰에 소환당해도 평소와 다른 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본인은 당당하다. 예.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 검찰의 포트라인에 서서 예. 묘한 말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대법원 서면 뭐 수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이라고 들어가는데 예. 홍준표 지사는 검찰에 소명하러 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검찰에 소명하러 왔다. 예. 그러니까 아 검찰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올바르게 정정하러 왔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말 뜻은 뭡니까?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은 어떤 사뭇 다른 모습이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특수부 검사 출신 홍준표 이제 경남도 지사와 또 특수부 검사 출신 문무일 수사팀장 간에 첨예한 오늘 그 공방이랄까요?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김 교수님. 아무래도 좀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 검찰을 떠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친정을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뭐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이 난 이후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뭐 해명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부분은 또 올무론도 얘기하고 뭐 호구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사 앞에서 굳이 뭐 다른 얘기를 할 그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모습이 다른 정치인들이 그 들어갈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이고 좀 당당함이 있어 보였는데 그게 친정집 가는 길이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8인 리스트, 성완종 리스트에는 8명 중에 첫 이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증인들이 좀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 측 입장에서도 먼저 이렇게 소환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조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그 수사팀 입장으로서는 8명을 다 갖다 놓고 한꺼번에 다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불러서 돈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돌려보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집이 가능한,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그 단서들이 많이 확보된, 그 자료가 많이 확보된 사안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성완종 회장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전달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 8명 중에서 유일하게 전달자가 있는 사람이 이제 홍 지사에 관한 윤모 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이 훨씬 수월하게 된 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 간단히 생각해 보면 윤모 씨의 진술이 맞는지 홍 지사의 진술이 맞는지 두 개 중에 하나만 밝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이 윤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뭐 그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했고 또 최근에 홍 지사 측근에 관한 진술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홍 지사가 소환의 첫 대상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먼저 불려왔다고 해갖고 뭐 그만큼 죄가 확실하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 증거 자료, 수사 자료가 확보가 제일 많이 됐기 때문에 홍 지사가 제일 먼저 소환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법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홍 지사를 두둔하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홍 지사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8명의 리스트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친박이 아니고 금액도 작고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먼저 하냐. 그걸 이제 팩감으로 나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팩감으로 해서 실제 친박들은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그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정황 증거 그다음에 그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이 굉장히 일관되게 그 진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게 검찰에 또 제출한 게 그 측근들이 와갖고 회유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녹취를 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많은 증거, 그다음에 퍼즐 조각을 가장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홍 지사가 조금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법 처리, 그다음 수사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홍 지사 이걸로 인해서 마치 홍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팩감으로 써서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안 된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는 더 큰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자, 홍 지사 사실 뭐 팩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출근길 하면서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명도 했고요, 억울한 이야기도 했고요, 뭐 또 불만도 표시를 했는데 그 발언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줬다는 거는 내가 그거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야. 누가 홍준표를 이야기해서 접근을 빙자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골무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골무가 더 옥죄어집니다.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지.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그 메모, 그것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그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일방적으로 성완종 측의 사람들 진술에 불과하고 어차피 이게 망자와의 진실 게임입니다. 이제 수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아침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중에 그게 사실무근이 밝혀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참 아침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금 전달 장소도 오락가락했고 유일한 정인을 한 달 동안 검찰이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이 진술 조정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서 검찰과 같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망자와의 진실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홍 지사의 그동안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중에 몇 가지 워드 중에 이 망자와의 진실 게임, 또 통제 관리 얘기가 가장 이제 눈길을 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망자와의 진실 게임 관련해 가지고 그 반대 신문권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처음에 이제 단서로 나온 것이 메모에 홍준표 1억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과의 그 녹음에서 홍준표에게 그 당대표 경선 때 1억을 줬다. 윤모 씨를 통해서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어떤 그 진술이 적혀져 있는 그런 서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녹음이 된 게 있으면 직접 그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거 내가 쓴 게 맞다. 근데
사람이 죽은 경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을 예. 검찰이 입증을 하면 예. 증거로 쓸 수가 있고 그렇지가 않으면 예.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막간먹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지사는 아예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예. 아예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의 내지 피고인의 그 1차 방어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모든 예.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건 증거는 쓸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 증명에 관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차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로 치고 그다음에 설사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이거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검찰에 통제했다는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술을 하는데 예. 그야말로 자기 기억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그러면 뭐 조사를 한두 번 받으면 끝인데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검찰이 이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검찰이 조사하면서 힌트를 줘서 예. 이 말하자면 악을 맞춘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이 통제를 했으니까 역시 이 사람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홍 송 지사. 교수님, 근데 그 통상적으로 증거 보면 말이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아마 저 홍준표 지사와 검찰 간에 치면 이제 그 법리 공방이 벌어질 텐데 예, 예.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자 윤석모 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석모 씨 아닙니까? 중간에 전달자. 근데 이 전달자가 돈을 어디서 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뭐 국회의원회관의 지하 주차장이다. 안 예. 그러면 뭐 홍준표 당시 지사의 그 의원회관 사무실이든 707호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두 가지 경우인데 예. 윤석모 씨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대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흘렸거나 안 그러면 기자들이 윤석모 씨의 채권을 통해 취재를 한 부분인데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검찰이 예. 통상적으로 이제 슬쩍슬쩍 흘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흘릴 때는 정확하게 흘리진 않죠. 거꾸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 이외에 예. 검찰이 다른 결정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통상적으로 정치 이른바 이제 거물들이나 예. 경제인들을 이제 그 검찰에 소환할 때 예. 항상 보면은 검찰은 전혀 공개 안 된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뭐냐? 이 부분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그 본인의 충분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초점이 될 겁니다. 정말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뭐 CCTV 화면이랄지 이런 게 정말 확보돼 있을까? 그렇다면 반대쪽인 홍준표 지사는 그에 상응하는 정말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을까? 홍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요, 홍준표 지사가 검찰 시절에 예. 그 박철원 전 장관을 구속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덕진 슬로모션 사건을 구속을 시켰는데 그때 그 홍준표 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뇌물 사건에 있어서 80%는 증거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증인이 있었는데 증인이 바로 홍모 씨라는 여인입니다. 홍모 씨가 평창동 자기 집에서 정덕진 씨가 박철원 장관한테 007 가방을 건네준 걸 봤다. 이 증언을 가지고 결국 구속 기소를 시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이 번복이 될까봐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원이 나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예. 단독으로 그 판사한테 가서 증언을 해요. 그 증언을 해갖고 녹취를 해서 그게 법정에서 이제 그 증거로 채택이 돼갖고 결국은 그 유죄 판결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상황이 묘하게 비슷합니다. 홍준표 검사 시절에 본인이 수사했던 방식이 예. 지금 후배들이 홍준표 지사를 향해서 예.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홍준표 지사야 그 윤승모 전 부사장을 뭐 관리 통제한다고 하겠지만은 윤승모 전 부사장이 검찰에 지금 여러 차례 나와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황 증거도 얘기하고 예. 전달한 장소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예. 심지어는 의원회관 그 사무실 뭐 설계도라는가요? 그것까지 전부 다 평면도까지 다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언론에 약간 엇갈리게 나온 게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전달했다는 언론이 있고 707호실에서 전달했다는 언론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이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의원실에서 몇 번 차가 올 거니까 그 차에 대해서 게이트를 열어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문증을 꼭 쓰지 않고 지하에서 바로 707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국회에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굳이 게이트를 꼭 통과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의원회관 그 직원이 1층에 내려와서 같이 동행해서 들어가면 또 그 방문 기록증을 안 쓰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 내에서 전달했다는 부분이 일관되게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이게 그 홍준표 지사가 그날 이제 본인 또 알리바이를 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국회를 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정말 칼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한참 팽팽하게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을 것 같은데 12층 조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문무일 팀장이 어떤 각오로 지금 수사에 임할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통제관리 이야기 하셨고요. 그 윤승모 전 부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유 있잖아요. 그 부분. 만약에 이게 이제 증거인멸로 인정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홍 지사로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사전영장 청구 가능성 이 이야기가 언론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력한 참고, 유력한 이제 법원에 가면 증인이 될 게 그저 유력한 참고인데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시키려고 뭐 의도했다. 따라서 그런 걸 그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왜곡시키려 했다. 뭐 그게 같이 나가야지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것만 따로 논하는 건 뭐 좀 맞지가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회유가 실제로 그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또 홍 지사와 관계가 있는지 지시를 받았다 그런 게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구속하기 쉽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검찰이야 수사를 위해서 뭐 구속을 원할 수도 있지만 뭐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인데 현직 그 도지사인데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도정도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더더군다나 지금 1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2억 정도의 경우는 이제 구속선으로 보고 있는데 2억이요? 그게 꼭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반드시 구속해야 될 그런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 점에서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실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렇게 그 증거를 훼손시키는 오염시키는 얘기를 막아달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지사가 받고 있는 의혹들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 1억 원 수수 과연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 교수께서 잠깐 이제 국회 오래 좀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국회의원회관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비타 500 그 이완구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면서 했는데 쇼핑백 안에 과연 1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과연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짜리로 하면 그 20문금 아닙니까? 1억 원이라는 게. 그럼 쇼핑백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면 돈인 게 안 보여야 되니까 신문지로 싸든가 아니면 다른 쇼핑백을 위에 하나 더 겹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타500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박스에 그 여러 방송에서 시연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금액 무게나 이런 걸로서는 뭐 충분히 가볍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국회 지하주차, 그러니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은 일반 차량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실 직원이 차 번호를 불러주고 그 통과를 요청을 하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고 의원회관을 들어갈 때 방문증을 굳이 안 쓰고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나 뭐 또 그 국회 방어원 직원이라 그러죠. 그분들하고 안면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의원실 직원들하고 동행했을 경우는 저희 반이 같이 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윤 전 부사장이 국회 출입 기자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으로 와서서도 국회에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 구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을 지명을 했다면 그건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 가능한 통로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일선 취재 기자 시절에 국회 모래 뭐 담당을 해서 저도 그 내부를 좀 아는데
국회가 그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국회의원회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한 지금 의원회관은 그 당시 의원회관보다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의원 1인당 쓰는 사무실 규모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자 리포터도 있었습니다만 돈을 어디서 줬느냐, 1억 원을 어디서 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윤석모 씨의 직접적인 발언은 지금 없어요. 어디 줬냐. 검찰에서만 계속 진술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국회 지하 주차장이다. 그다음에 707호다. 제가 볼 땐 통상적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만약에 돈을 줬다고 윤석모 씨가 검찰에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진술이 신뢰성이 깨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더 가기 위해서는 707호에서 줬다고 하는 것이 신뢰성이 간다. 근데 이제 검찰도 그 부분을 모를 리가 없겠죠. 충분히 감안하죠. 검찰도 뭐 현장을 한두 번 가봤겠습니까, 어디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윤석모 씨가 돈 준 장소가 어디냐? 707호 홍준표 의원실이었냐, 지하 주차장이냐? 이 부분이 아마 관심의 초점인 것 같아요. 돈을 건넨 장소, 또 최종 종착지,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인지, 정말 홍준표에서 받았는지, 또 돈의 성격이 뭔지, 이 공천원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억 원. 자, 그때 당시 이제 이걸 뭐 공천 대가로 줬는지 정말 근데 사실 공천하지 못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 수사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송 회장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 보면은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1억을 줬다.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그 윤 씨는 또 뭐 공천 받으러 했다고 해서 서로 앞뒤가 안 맞고. 또 어떤 그 또 보도를 보면은 윤 씨는 돈이 든 건 보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쇼핑백을 받았는데 친증 감겨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그냥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보도도 있거든요. 그럼 그 속에 돈이 들은지 서류가 들은지 어떻게 합니까? 과연 전달이 됐는지. 또 의원회관 주차장에 가서 전달했는데 홍 지사가 거의 차에 타고 이렇게 건네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국회의원들이 지하주차장에 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도 아니고 그리고 CCTV도 있는데 의원이 거기 가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더더군다나 그 부인이 그 홍 지사의 차가 어떤 색깔이고 차 넘버까지 알고 있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아무 차번호를 지금까지 외우고 있다는 것이 그때 딱 적어놨으면 몰라도 근데 내려주고 갔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보좌관이 가지고 오라는 걸 봤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의원회관에 전달했다는 것도 이게 들고 가면은 여러 사람들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검색대를 통과 안 하고 간다 하더라도 눈에 띄는데 그런 그 리스크를 안고 할지 줄라 그러면 어디 외부에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서 차라리 호텔 주사해 주는 게 낫지 여러 가지로 안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판단하면 안 맞는다는 뿐인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윤 씨가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허위 진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윤 씨 입장에서 송 회장한테 그 한 전 부사장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거는 일단 확인됐잖아요. 그 다음에 전달이 안 됐으면 자기 횡령 아닙니까?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윤 씨와 윤모 씨와 그 아내는 홍 지사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검토해야 되는 거죠. 자, 홍 지사, 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정사에 출석한 지 1시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자,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의 소환을 준비하면서 관련자들의 회의와 말 맞추기 정황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볼 때 말이죠. 또 하나의 초점은 홍준표 지사의 초점은 2011년 6월이에요. 6월. 그때가 이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제 그 당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인데 그때 상황을 제가 당시에 그 홍준표 지사 홍준표 의원이죠. 그 방에 근무했던 그 직원들하고 그때 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그때 캠퍼가 이제 경선에 나오면 캠프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캠퍼가 지금 새누리당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에 캠프를 두고 있었대요. 그리고
당시 홍준표 이제 의원실 707호에는 여직원 한 명만 있었대요. 네. 나머지는 전부 캠프로 다 와 있었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당대표 뭐 선거가 있으면 다 나와 있지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간혹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의원회관에 707호 간 적은 없느냐? 아니 간혹 갔다. 왜냐하면은 혼자 이제 좀 쉬거나 뭐 이럴 때 그 안에 또 샤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피곤하면 샤워 그때 이제 여름 아닙니까? 예. 그때 샤워하기 위해서 간혹 사무실에 갔지만 의원회관 갔지만은 예. 주로 자리에 있었는 거는 캠프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의원회관엔 자주 갔을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자 지금 돈 준 시점이 2011년 6월이에요. 그럼 6월 언제? 언제 줬냐 이거죠. 분명히 홍준표 지사는 검찰에다가 6월 날짜를 특정이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홍준표 지사 그러면 자기 일정표하고 맞춰볼 거란 말이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대표 경선할 때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바빴을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테니까.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했고.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해라. 이제 이 부분도 그럼 날짜는 이제 검찰에서 쉽게 특정할 수가 없겠죠. 저 만약에 윤석열 씨가 기억을 못 한다면은 날짜 만약에 특정했다고 홍준표 씨가 그때 봐라 내 일정은 이 날이었다. 이래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언제 줬느냐 6월 언제 이 부분도 관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게 정황상 일면 일리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대표 경선을 하면 전국 246개 그 지역위원회를 전부 그 대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할을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쓰는 비용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게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캠프 내에서 사람을 만나는 걸 표를 위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뭔가 조용한 데서 만나야 될 경우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다른 사람 눈에 띌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직원밖에 없는 의원회관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뭐 그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싶은데. 날짜 특정은 형사소송법상 뭐 꼭 뭐 며칠까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공소사실 특정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6월경 해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딱 날짜까지 팍 찍어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공격과 방어는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조사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좀 해봅니다. 통상 뭐 그렇죠. 굉장히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건 뭐 특히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경남지사인데 또 예전에 원내대표까지 했고요. 대권 주자로서까지 거론된 인물이 검찰에 출석을 했다. 굉장히 본인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불미스러운 본인 명예에 좀 오역이 되지 않은 그런 상처를 입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홍준표 지사 어떤 행보를 할지 이번에 이제 물론 검찰 수사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세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홍준표 지사는 아마 지금까지는 사실은 큰 실패 없이 가난한 집에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됐고 그야말로 힘없고 빽없는 검사였어요 그 당시 평검사 시절에. 그러나 본인의 노력으로 슬롯머신이라는 큰 사건을 수사를 했고 스타 검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스카웃돼서 정치권으로 왔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했는데 아마 오늘이 홍준표 지사에게는 가장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그리고 오늘이 또 앞으로 홍준표 지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이 결정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정치적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데 그 결론은 수사 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결국 무슨 홍 지사도 법조인이고 조사하는 검사들도 법조인이니까 법대로 증거 법칙대로 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홍 지사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증거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기소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무책임하게 여론에 떠밀려서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도 안 되고요. 법과 원칙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들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계속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2탄 또 이제 이완구 전 총리도 이제 소환 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 뭐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뚜기 인생 같아요. 처음 국회의원 돼서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하고 송파에서 또 동대문으로 옮기고 거기서 낙선하고 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까지 해서 오뚜기 인생처럼 섰는데 검찰 수사에 그것도
정치자금 문제로 이제 걸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상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8명의 리스트 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수사를 좀 강도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개혁하자, 사회개혁하자 이런 그 어떤 상징적인 구호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8명의 수사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뭐 야당 인사까지 뭐 문제가 있다면 이것까지 전부 다 수사를 해서 백일화에 드러내줘야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강도 있는 수사를 주장하지만 자기 측근이 연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문제 내줄 수 있다. 그런 각오를 해야만 이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훈 변호사 그리고 송승호 교수 그리고 김철근 교수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